우리가 알고 있는 비만의 주범은 바로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냥 많이 먹어서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가 들어왔구나. 자, 그러면 이 과정 중에서 무언가가 반드시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이 찌는 거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면 다이어트를 처음 하셨는 분들도, 다이어트를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던 분들도 반드시 쉽게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스코치입니다. 저는 현재 고다짐 부평 시장점에서 회원님들의 다이어트를 돕고 있는 8년차 헤드코치입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이어트 레슨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잘 이해가 되도록 쉽게 설명드릴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다이어트를 처음 하셨는 분들도, 다이어트를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던 분들도 반드시 쉽게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왜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요? 이유는 살이 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살이 찌는지에 대해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이 음식에는요, 여러분들 탄수화물도 있고요,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고, 미네랄도 있고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들이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비만의 주범은 바로 탄수화물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탄수화물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 탄수화물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바뀌냐면 최종 분해 산물인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보통 이 탄수화물 음식에는 밥이 될 수도 있고요, 빵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등등 다양한 우리가 주식으로 먹고 있는 고구마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주식으로 삼고 있는 식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밥, 빵, 고구마 이런 탄수화물들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이렇게 포도당으로 최종 분해가 되는데, 이 포도당은 우리 혈관을 타고 여기저기 들어가서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뇌에도 공급을 하게 되고요, 근육에도 공급을 하게 되고, 심장, 간 이런 장기에도 굉장히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걸 우리가 혈관이라고 볼게요. 혈관. 이 피를 통해서 이렇게 혈관을 통해서 포도당이 이렇게 충전이 됩니다. 이렇게 혈관에 포도당이 이렇게 충전이 되면 우리 몸의 췌장이라는 장기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이 인슐린이 아주 핵심이거든요. 이 인슐린, 이렇게 혈관에 이 피를 통해서 포도당이 많이 유입이 되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혈당이 오른다라고 하죠. 이렇게 혈당이 오르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왜 분비하게 되냐면 올라간 혈당을 다시 낮춰야 되거든요. 올라간 혈당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혈당은 어떤 방식으로 낮춰지냐면 이 혈관을 통해서 흐르면서 어디로 공급이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세포로 당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지 않고요, 인슐린이 이 세포에 문을 열어줘야 돼요. 이렇게 닫혀있는 문을 인슐린이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야지 포도당이 이렇게 쏙 들어가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혈당이 떨어지는 효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세포 안으로 들어간 혈당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셔야 돼요. 세포 안에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여기에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바로 이렇게 생긴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 들어온 당 있죠? 이 당을 먹습니다. 이 당을 이렇게 맛있게 먹어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할 때 또는 생각하고 말을 할 때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뇌는 열심히 ATP를 생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탄수화물 음식이 포도당으로 변해서 이 변한 포도당이 혈관을 타고 이렇게 흐르다가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이 분비된 인슐린으로 인해서 세포 안으로 당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갔던 혈당이 다시 떨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운동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일도 하고 움직일 수 있고 심장을 뛰게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게 하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고 이 먹은 음식이 내 몸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 중에서 무언가가 반드시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이 찌는 거거든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걸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형,
포도당이 내 몸에서 쓰일 것대로 다 쓰이고 나서도 남았을 경우고 이때가 문제가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이렇게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서 쓰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갖고 있는 세포의 개수는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된 개수 이상으로, 즉 얘가 이 미토콘드리아가 처리할 수 있는 양 그 이상으로 내 몸에 포도당이 남는다면 그 포도당은 결국에는 남아있다가 얘가 바로 지방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냥 많이 먹어서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에 지금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효율성이 좋아서. 왜냐하면 탄수화물은요 1g에 4kcal 밖에 열량을 못 냅니다. 그런데 지방은요 1g에 무려 9kcal의 열량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탄수화물을, 당을 우리 몸에서 계속 갖고 있느니 지방으로 바꿔가지고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이득이란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남는 당들을 지방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잉여 남지 않았어요.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으로 변하는 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체내의 인슐린 농도가 높아졌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살이 잘 찌게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냐면, 혈당을 빠른 속도로 올리는 음식을 먹었을 때 내 몸에서 이런 반응이 나타나요. 대표적으로 백미가 있고요, 밀가루가 있고 설탕 같은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 식품이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당이라고 할게요. 당질, 개수, 이 당 개수가 80개짜리 음식을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80개짜리 음식을 먹어서, 그러면 체내에 이렇게 80개 들어왔구나 라고 보면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80개가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80개가 한 방에 싹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순간적으로 고혈당이 와요. 고혈당. 내 체내 혈관에 당이 엄청나게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한다고. 그렇죠? 근데 인슐린은 이 당이 올라가는, 당이 충전되는 속도에 맞춰서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0개라는 개수가 한 방에 빵 하고 올라가게 되면은 얘가 당황을 해요. 당황을 해서 야, 큰일 났다 하고 80개 이상의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90개, 100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죠. 그러면 80개가 다 처리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인슐린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슐린이 흐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순간적으로 저혈당이 와요. 여러분, 저혈당 오면 인간 굉장히 위험한 거 아세요? 저혈당 쇼크도 올 정도로 저혈당이 되면은 인간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야, 빨리 밥 먹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즉, 나는 밥 먹은 지 2시간도 안 됐는데 또 금방 배가 고파지네, 또 허기지고 또 군것질 생각나네. 이게 다 내가 이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을 먹어서 그 순간에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됐기 때문에 내 체내에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분비된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인슐린은요, 여러분들 이 당을 처리하는 역할도 있는데 이 다른 역할로는 뭐냐면 지방을 합성하는 역할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들어오는 음식은 어떻게 돼요? 지방으로 합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에 의해서 살이 찌는지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 혹시 아직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빠르게 한 번 더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포도당으로 최종 분해가 된다. 이 포도당은 이렇게 혈관을 타고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흐르게 되고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녀석이 바로 인슐린이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세포의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해진 세포 개수 안에 당이 충분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남아있는 당이 있다면 당이 바로 지방으로 전환이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실제로 들어온 포도당 개수에 비해서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됐다.
인슐린 농도가 체내에 굉장히 높은 상태라고 하면 식사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저혈당 증세로 인해서 입이 심심하거나 배가 고파지거나 이렇게 가짜 배고픔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이때 식욕을 참지 못하고 또 무언가를 먹게 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잉여 포도당이 체내에 계속 쌓이게 되겠죠. 이게 굉장히 악순환이 된다. 그래서 인슐린 농도를 잘 조절하는 거, 그리고 내 몸에 잉여 포도당, 잉여당이 남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체내 인슐린 농도를 조절하고 체내에 잉여당이 남지 않도록 한다면 여러분들 살이 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아셔야겠죠. 어떻게 인슐린 농도를 조절하고 어떻게 잉여당을 남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이 방법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살이 찌지 않을 것이고요. 혹시라도 현재 지금 살이 쪄 있다면 여러분들 다이어트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잉여당을 내 몸에서 남지 않게 하는 거, 인슐린 농도를 조절해서 인슐린을 민감하게 만드는 방법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칼로리 계산하면서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요, 많이 알고 똑똑하게 다이어트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레슨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혈당 수치를 조절하지 못하면 우리가 살이 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슐린이 파업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이 찌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 돌아다니는 포도당을 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포도당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녕하세요, 스코치입니다. 다이어트를 조금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지난주부터 준비했었는데요. 오늘 영상은 그 두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우리가 왜 살찌는가, 우리 몸에 지방이 왜 쌓이는가에 대한 영상이었는데요. 이 위에 제가 영상을 띄워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보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초보 다이어터들을 위한 두 번째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조했던 게 바로 혈당입니다. 여러분들의 혈당 수치를 조절하지 못하면 우리가 살이 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몸에서 당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탄수화물을 먹었다 생각할게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포도당으로 최종 부대가 됐고요. 이 포도당은 즉 피를 통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혈당이라고 합니다. 혈당. 이 혈당이, 이 혈관을 돌아다니는 이 당들이 우리 몸의 세포로 들어가는데요. 이 세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작동을 해야 된다. 우리 몸의 아주 기본적인 당의 이동 및 사용 경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몸에 이 세포의 개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포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당의 개수도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몸에 세포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다. 정확하게 당도 100개를 넣어주면 결국에는 남는 당이 없겠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100개만 먹나요? 아닙니다. 110개, 120개, 130개 이렇게 좀 많이 먹게 돼요. 포도당을 과하게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첫 번째는 양이에요. 정말 물리적으로 많이 먹는 분들, 과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질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적은 중량이에요. 굉장히 작은데, 굉장히 조그만데 엄청난 양의 당을 포함하고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통 우리는 정제탄수화물, 정제당이라고 하죠. 가공식품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먹거나 질이 떨어지는 음식을 먹을 경우에는 체내에 엄청난 양의 포도당이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혈관 내에 포도당이 전부 처리되지 못하고 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이 찌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 돌아다니는 포도당을 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포도당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운동합니다. 가장 기본적이죠. 운동을 해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어떻게 소모가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 포도당은 이렇게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 세포 안에는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 당을 먹어요. 먹어가지고 에너지를 내요. 이렇게 만들어진 에너지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요.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순간, 이 순간에도 이 근육 내에서는 계속해서 ATP라는 게 생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을 계속해서 소모하게 되고, 소모한 당이 빈 자리에 새로운 당을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체내에 돌아다니는 잉여당을 없애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 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방법은 운동밖에 없을까요? 아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에서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심장 뛰고 있죠, 여러분들. 음식물을 소화하고 있죠. 그리고 간이 열심히 해독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피부 계속 재생하고 있죠. 머리카락 자라고 있죠. 손톱 발톱 자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쳐서 딱지가 졌다면 그 딱지진 곳에 새로운 살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들의 세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심장을 뛰게 해요.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기초대사량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타요, 에너지가. 그러면 뭐예요? 이 기초대사량이 높으면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당의 개수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세포의 개수가 100개라서 100개의 포도당을 처리할 수 있는데 이 기초대사량이 높아가지고 그 세포가 아주 열일을 해서 100개밖에 없지만 200개의 당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세포가. 그러면 나는 평소보다 2배를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겁니다. 이건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대사량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근육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육이 아니라 근육 세포다. 즉 세포가 건강해야 되고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일을 열심히 잘 해야지 여러분들의 기초대사량이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운동 많이 하는 것도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당을 많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운동량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즉 무리해서 운동을 했다간 오히려 세포가 건강해지지 않고 지쳐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운동대로 적당히 하시고 여러분들의 세포를 건강하게 해서 이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살을 찌지 않게 하는 아주 최고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주 더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포 안에 당을 넣어준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인슐린이 작용을 해야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인슐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면 인슐린이 이 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슐린이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얘가 일을 안 할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쉬우실 겁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좀 종종 듣냐면 아프면 약을 잘 안 먹는다 이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약을 왜 안 드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저항성 생길까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아플 때 약을 계속 먹으면 이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이 약이 나한테 통하지 않고 점점 더 내가 강한 약, 센 약을 먹어야 될까봐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 있으신 거예요. 그거랑 인슐린 저항성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인슐린이 지친 거예요. 인슐린이 들어오는 당을 계속해서 넣어주고 쉴 틈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인슐린이 나 더 이상 일 못해 하고 파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슐린이 파업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첫 번째는 자주 먹어서 그래요. 당을 올리는 작업을 여러 번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두 번째, 당을 빠르게 충전하는 음식을 먹어서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당이 혈관 내로 하나 천천히 들어와야 여기에 맞춰서 인슐린이 똑같이 하나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에 우르르 들어와 버리면 우리 몸에서는 들어온 당의 개수 그 이상으로 인슐린을 분비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포도당이 다 처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인슐린이 높은 수치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혈당 내에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요, 여러분들 배가 또 고파요. 배가 또 고프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자주 먹게 되는 거죠. 또 먹게 되고 또 먹게 되고 그러면 계속해서 인슐린이 나오고 일을 하고 인슐린이 나오고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슐린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인슐린이 세포 안으로 당을 넣어주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이 당이 처리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아있다가 또 지방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과체중이 나가시거나 비만이신 분들은 거의 다 인슐린 저항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즉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셔야지만 여러분들 세포가 당을 처리를 원활하게 할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체내에 남는 당들이 없어지는 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확신하는 것은 내 배의 체지방이 표준 이상이다. 내 체중이 평균 이상보다 과체중이다. 거의 100%다 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딱 한 달만 지켜보세요. 저 나름 했는데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켜보세요. 지키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다이어트를 어려워하거나 다이어트를 힘들어하는 분들, 다이어트 초보자분들이 조금 더 다이어트를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내가 왜 살이 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지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기 위한 세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지. 이전의 영상을 보지 못하셨다면 요 위에 제가 띄워놓을 테니까 꼭 보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어떻게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는지, 즉 인슐린 민감도가 좋아져서 내 몸에 있는 당을 잘 처리할 수 있게 되는지, 그렇게 잘 처리를 해서 내 몸에 잉여당이 남아서 지방으로 변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번에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는지, 완화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앞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면 혈당이 상승이 됩니다. 이렇게 혈당이 상승이 된 걸 우리 몸의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이렇게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이 인슐린에 의해서 다시 혈당이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이렇게 혈당이 내려가면 우리는 또 배가 고프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고요. 이렇게 배가 고프면 또 다시 식사를 하게 되고, 식사를 하게 되면 인슐린이 나오고, 다시 인슐린에 의해서 혈당이 낮아지는, 이렇게 반복된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는 건데요.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음식을 자주 먹는 거예요. 잦은 섭취에 의해서 혈당이 자주 오르고, 이렇게 자주 오르는 혈당에 맞춰서 인슐린이 반복해서 분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음식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가공식품,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 밀가루, 하얀 가루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이렇게 빠르게 오르는 혈당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가 됩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 결국에는 저혈당 증세가 오고, 이 저혈당에 의해서 식사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배가 고파지고 또 허기가 져서 뭔가를 먹게 되는 그런 날들이 반복되다 보면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잦은 섭취예요. 자주 먹어서 그래요. 내가 자주 먹게 돼서 혈당을 자주 오르게 하고, 이렇게 자주 오른 혈당에 의해서 인슐린이 자주 분비가 됩니다. 그럼 이 인슐린은 뭐 하게 돼요?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게 돼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잠도 못 자게 하고 쉬지도 못하게 하면서 계속해서 일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아지게 됩니다. 파업을 한다는 거죠. 즉 인슐린도 열심히 일하다 못해서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이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이 과정이 생략이 됩니다. 즉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혈당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내 혈관 내에 필요 이상의 당이 흐르고 있다는 거고, 이렇게 필요 이상의 당이 흐르고 있으면 이 당은 결국에는 지방으로 전환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인슐린 저항성, 이 인슐린이, 이 파업한 인슐린이 다시 일을 열심히 하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걸 바로 우리는 인슐린 민감도를 올린다라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낮춘다는 것은 인슐린 민감도를 올린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즉 우리는 이 인슐린 민감도를 올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자, 제가 확신하는 것은 내 배의 체지방이 표준 이상이다. 내 체중이 평균 이상보다 과체중이다. 물론 근육이 많아서 과체중이 아니라 지방이 많아서 과체중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다 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과체중이다, 지방이 표준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집중하셔가지고 제가 알려드리는
인슐린 민감도 올리는 방법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이어트가 너무너무 쉬워질 거고 체지방도 아주 쭉쭉 잘 빠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인슐린 민감도를 올릴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식입니다. 단식한다는 건 뭐예요? 식사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아까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을 뭐라 그랬죠? 잦은 식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식사를 자주 해서 혈당을 자주 자극해서 인슐린이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반대로 인슐린을 쉬게 만들어주면 인슐린이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혈당을 올리지 않게 된다면, 혈당을 자극하지 않게 된다면 인슐린이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을 주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인슐린이 다시 민감해집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혈당을 낮춰주는데 힘을 쓸 거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몸에는 잉여당이 남지 않게 될 겁니다. 즉, 이 단식을 해주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단식을 무지성으로 하시면 안 돼요. 뭐 요즘에 16대8, 뭐 이 12대12 이런 간헐적 단식 한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좋습니다. 단식하는 거 너무 좋아요. 좋은데 이렇게 단식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의 심리가 대부분 뭐냐면, 나는 단식하는 시간 이외에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고 싶어. 이런 마음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햄버거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치킨 피자도 먹는데 이 단식 시간만 지키면 살이 빠진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시고 나서 이 단식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인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식하는 시간 이외에 여러분들이 식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 식사에는 반드시 정제된 탄수화물이 없어야 하고 건강한 식품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밀가루, 설탕, 튀김 이런 게 가득한 기름기가 많은 음식들로 내 몸을 채우는 게 아니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좋은 단백질과 좋은 탄수화물로 내 식사를 채우셔야지만 이 단식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단식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6대8도 괜찮고요. 12대12도 괜찮습니다. 이것보다 제가 더 강력 추천드리는 거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통으로 쉬어주는 거예요. 24시간 단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24시간 하루 내내 나는 굶는 거 못하겠다 그러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12대12, 16대8 이거를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거를 간헐적 단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인슐린 민감도를 올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음식을 끊어내는 겁니다. 적당히 조절하는 게 아니라 끊어내는. 저한테 회원님들이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세요. 점심 때 적당히 조절하고 저녁 때도 좀 적당히 조절하면서 식단했는데 살이 하나도 안 빠집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할 때는 적당히 조절은 없습니다. 특히 감량할 때는 더더욱 없습니다. 적당히 조절이라는 거는 유지할 때만 하는 말이지 우리가 감량할 때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음식들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설탕, 액상과당, 밀가루, 빵, 튀김, 나쁜 지방 이런 것들이 있겠죠. 특히 그 중에서는 정제된 탄수화물이 최악인데요. 정제됐다라는 거는 겉에 좋은 영양소들을 다 걷어내고 순수 탄수화물, 즉 우리 몸에 들어가면 흡수되는 그런 순수한 당질만 남겨놓은 거를 정제된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백미가 있죠. 그리고 밀가루가 있고 설탕이 들어간 음식들이 있습니다. 설탕이라고 하면은 어려워하시는데 우리가 즐겨 먹는 제육볶음, 소불고기, 김치찌개에도 심지어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즉 이런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혈당 스파이크가 온다는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배가 고파요. 밥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배가 고파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또 먹게 되는 거죠. 나는 혈당 스파이크가 와도 나는 배고파도 참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호르몬을 절대 이길 수 없거든요. 한두 번이야 참겠죠. 세 번째, 네 번째 되면 반드시 터집니다. 그러다 보면 과식하게 되고 폭식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혈당 스파이크라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제된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어내시는 겁니다. 인슐린 민감도를 좋게 만들어주는 세 번째 방법은요, 가공식품을 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먹는 다이어트 가공식품이 뭐냐면 프로틴바, 단백질 쉐이크 이런 거예요. 단백질이면 다 괜찮은 줄 아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 단백질 쉐이크나 프로틴바 같은 경우는 단백질은 충분하지만 그 안에 미량 영양소들, 즉 우리가 고기나 생선, 콩 이런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식이섬유나 미네랄, 비타민들은 딱 다 빠지고 오로지 단백질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단백질만 있는 식품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 일으켰었던 것처럼 배가 부르지 않고 또는 먹어도 잠깐 배부르고 금세 또 배가 고파지는, 즉 식욕을 자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식욕을 자극하게 되면 결국에 뭐예요? 또
잦은 섭취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 번, 두 번은 참겠지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게 10번째, 20번째 쌓이다 보면 반드시 터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터지고 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또 망했어 라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또 달리게 돼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 다 이런 과정을 한 번쯤은 거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관리하고 있는 회원님들도 이런 과정을 거쳐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가 고프거나 허기가 져서 뭔가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시면 이런 가공식품, 뭔가 각종 첨가물이라던가 합성 향료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간 식품 말고 진짜 음식을 드세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는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있다가 배가 고프다? 그거는 양이 적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또는 영양소 밸런스가 많이 깨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거나 채소 위주로만 먹거나 이렇게 너무 저열량으로 먹거나 할 경우에는 또 배가 고플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간식을 충분히 드셔야 하고 그럴 때 쉐이크라던가 프로틴 바라던가 이런 가공식품 말고 진짜 음식, 견과류, 계란, 토마토, 오이 이런 수분이 가득한 채소라던가 고기 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껍질째로 먹을 수 있는 과일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꼭 지켜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제 기능을 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다이어트는 성공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이 세 가지만 잘 해도 여러분들의 세포가 굉장히 건강해지고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일을 잘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0개를 처리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200개를 처리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금 많이 먹어도 이제는 더 이상 살이 찌지 않는 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 가지의 핵심은 뭐냐면 잦은 섭취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주 먹지 않게 되는 거예요. 즉 인슐린을 계속해서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인슐린을 쉬게 만들어주고 혈당을 안정화시켜주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식욕도 안정화가 되고 나는 과식하거나 폭식을 하지 않아도 평소보다 적게 먹어도 배가 충분히 부르는 그런 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신하는 건 장담컨대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딱 한 달만 지켜보세요. 저 나름 했는데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켜보세요. 지키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적당히 나름 이거는 유지할 때나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할 때는 이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이 세 가지를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인슐린 민감도를 한번 꼭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가 잦은 섭취를 막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잦은 섭취를 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식욕이 안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의 식욕이 왜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은지, 그럼 이 식욕을 어떻게 해야 안정화시키고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외에 더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답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또 다음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밤마다 야식이 땡기고 자꾸 군것질이 생각나. 이게 내 의지가 약해서 자기 탓만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의 의지가 절대로 약해서 식욕이 올라오거나 식탐이 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GLP-1이라는 호르몬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위고비, 싹센다, 마운자로, 비만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주사의 주성분이 바로 이 GLP-1 호르몬입니다. GLP-1 호르몬도 잘 분비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식욕 호르몬이 정상화가 되고 내가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다이어트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코치입니다. 저는 110kg에서 70kg까지 약 40kg 정도를 감량하고요. 지금 한 8년 정도를 유지하면서 현재 고다진 부평점에서 헤드코치로 근무하고 있는 김정수 코치입니다. 혹시 지난번 영상 보셨을까요? 아직 영상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난번 영상을 꼭 보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컨텐츠는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식욕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내 식욕이 도대체 왜 이렇게 날뛰고 있는지, 식욕이 왜 이렇게 조절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식욕하면 무슨 생각부터 떠오르시나요? 보통 식욕하면 나는 식탐이 너무 많거나 나는 식욕이 너무 강해서 의지가 약해. 그래서 식단 조절을 어려워. 식단 조절을 잘 못해. 나는 밤마다 야식이 땡기고 자꾸 군것질이 생각나. 이게 다 내 의지가 약해서 자기 탓만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의 의지가 절대로 약해서 식욕이 올라오거나 식탐이 강한 게 아닙니다. 밤마다 야식이 땡기고 과자가 먹고 싶고 달달한 음식이 땡기고 밥을 먹었음에도 또 뭔가 땡기는 거는 여러분들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호르몬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왜요? 어떤 호르몬이 고장나서 여러분들의 식욕이 조절이 어려울까요? 제가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욕이랑 관련된 호르몬은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뭐냐면 배고파 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배고픔을 느껴요. 즉, 음식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은요, 여러분들의 몸에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당이 떨어졌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두 번째 호르몬은요, 렙틴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배불러 라는 호르몬입니다. 그렐린과 정반대의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고 나면 이 렙틴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렙틴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배부름을 느낄 것이고 음식을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 두 개보다 더 중요한 호르몬인데요. 바로 GLP-1 호르몬입니다. 이것 또한 배부름과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데요. 여러분들의 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음식이 장에 도달했을 때 이 호르몬이 나와서 배부름을 느끼게 하고 렙틴과 마찬가지로 젓가락, 수저를 놓게 만들고 음식을 더 이상 먹고 싶지 않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GLP-1이라는 호르몬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위고비, 싹센다, 마운자로, 비만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주사의 주성분이 바로 이 GLP-1 호르몬입니다. 이 GLP-1 호르몬 유사체를 여러분들이 주사를 해서 배부름을 느끼게 만들고 음식을 한두 입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부르고 먹고 싶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GLP-1. 여기에 들어있는 호르몬이죠. 이 3가지 호르몬이 여러분들의 식욕을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호르몬인데요. 그러면 나는 식욕 조절이 왜 안 될까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겠죠. 왜? 이 3개의 호르몬 중 어떠한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식욕은 주체할 수 없거나 참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 그렐린이라는 배고파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호르몬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분비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배고픈 상태가 되겠죠. 밥을 먹었음에도 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멈추지 않고 또 분비된다. 그러면 또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거나 이 렙틴 호르몬에 대한 저항성, 즉 렙틴이 분비됐지만 그 렙틴이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배부름을 느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먹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이 GLP-1 호르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음식을 먹고 음식이 장에 도달했는데 이 장에서 GLP-1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는다? 그러면 배부름, 포만감 느끼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음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즉, 여러분들이 뭔가 밥을 먹었는데도 허기가 계속 친다. 밥을 먹고 난 뒤에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배가 고프고 밤이 되면 뭔가 계속 먹고 싶고 음식만 보면 계속해서 뭔가 먹을 게 생각이 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은 이 3개의 호르몬이 여러분들의 몸에서 제대로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가 되었더라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식욕 조절이 잘 안 돼요, 나는 좀 의지가 약해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이 호르몬 중에 어떤 게 좀 잘못됐는지를 체크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호르몬이 왜 고장날까요? 이 그렐린이 왜 자꾸 분비되고 이 렙틴이 분비됐음에도 저항성이 생겼고 이 GLP-1 호르몬이라는 게 왜 분비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라는 거는 지난번 영상에도 제가 다뤘지만 혈당이 높이 올라갔다가 순간적으로 뚝 떨어졌다가 저혈당이 왔다가 고혈당이 왔다가 저혈당이 왔다가 이렇게 혈당이 롤러코스터 타는 현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 증상이 나타나면 저혈당이 됐을 때, 즉 혈당이 뚝 떨어졌을 때 이때 음식을 달라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음식을 자꾸 먹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문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면 부족입니다. 잠이 너무 부족해요, 요즘에. 여러분, 이렇게 잠이 부족하면요, 체내 스트레스 호르몬 지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은요, 여러분들의 그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즉, 밥 먹고 싶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잠을 안 자면 자꾸 배고프다라는 이 신호를 주는 호르몬이 계속해서 분비가 되고요. 반대로 배불러라는 렙틴 호르몬은 분비를 억제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만 되면 야식 땡기는 이유가 바로 요거 때문에 그래요. 수면 부족. 내가 피곤하거나 졸리지 않더라도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코르티졸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해요. 내가 피곤하지 않아도 몸에서는 코르티졸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이 수면 부족은요, 저도 사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저만의 뭔가 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누워서 이제 핸드폰 보는 거예요. 뭐 쇼츠도 보고 릴스도 보고. 이게 뭐예요? 바로 도파민 중독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도파민. 이 짜릿한 거에 중독돼가지고 잠을 포기하고 즐거운 걸 계속 찾는 거예요. 어느 시간이 1시, 새벽 1시, 새벽 2시 이렇게 지나 있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잠을 자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의 이 식욕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면 시간을 채워줘야 합니다. 식욕 조절이 어려운 세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식단에 단백질이라던가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는요, 여러분들의 장이 도달하면 GLP-1, 이 GLP-1이라는 호르몬을 직접적으로 분비시켜주는 굉장히 사실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반면에 탄수화물은 굉장히 풍족합니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 가공된 탄수화물, 시리얼이라던가 이런 것들, 아침 대용으로 먹는 것들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반면에 단백질이라던가 식이섬유는 굉장히 부족해요. 제가 회원님들을 관리하면서 식단을 받고 있는데 단백질 챙겨 먹는 걸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또 식이섬유 챙겨 먹는 것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합니다. 이렇게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챙겨 먹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 호르몬, GLP-1 호르몬이 분비가 억제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배부름을 느끼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식욕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좀 잘 드셔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제가 아까 수면 부족 얘기하면서 잠깐 다뤘지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 호르몬, 이 코르티졸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이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은요, 우리 몸에 비상등을 켜주는 호르몬이거든요. 우리 몸이 비상이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흥분시키고 굉장히 민감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바로 이 코르티졸이거든요. 이 코르티졸이 과하게 분비가 되면 비상 정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식량을 비축해두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되면 여러분들의 식욕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 언제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면. 두 번째, 운동을 너무 과하게 했을 때, 이 코르티졸 호르몬이 엄청나게 많이 분비가 됩니다. 세 번째, 뭐 업무가 있겠죠. 업무, 일이 뭐 잘 안 돼가지고 뭐 상사한테 깨졌을 때, 또는 뭐 슬픈 일 있을 때, 이럴 때, 자, 여러분들 잠 못 자서 피곤해요. 뭐 운동 진짜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상사한테 깨졌어요. 슬픈 일이 생겼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 스트레스 뭘로 푸시나요? 이때 배달을 불키시죠. 뭔가 운동으로 뭔가 스트레스를 풀어야겠다, 뭐 다른 취미 생활을 해서 풀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잠이 부족한 상태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피곤한데 아침에 일어나서 막 건강한 거 챙겨 먹어요? 아니요, 못 먹어요. 출근하느라 바빠가지고 후다다닥 나갑니다. 겨우 먹는 게 바닐라 라떼 같은 거, 이런 달달한 음료 같은 거 먹어요. 먹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직장 동료들과 뭐 중식집을 가거나 어디 음식점을 가서 또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왔는데 일하기 너무 귀찮아. 그리고 상사가 자꾸 뭐라고 해. 스트레스 자꾸 받아요. 그래서 막 하다가 퇴근하고 술 한잔 딱 합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다 하는 거예요. 이걸 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 호르몬이 다 고장나는 겁니다. 식욕 호르몬 다 고장나고요. 배부르는 호르몬 다 고장납니다.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내 식욕은 주체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내가 막 어떻게든 참고, 어떻게든 막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바늘로 찔러가면서 참는다고 할지언정 그거 얼마 못 갑니다. 하루 이틀이면 바로 무너지고요. 나는 또 의지가 약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그렐린 호르몬 잘 분비하게 하고, 이 렙틴 호르몬도 분비됐을 때 잘 작동하게 하고, 이 GLP-1 호르몬도 잘 분비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혈당 스파이크 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면 충분하게 주무셔야 하고요.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게 운동이 돼도 좋고요. 다른 취미생활이 돼도 좋습니다. 물론 아까 여기 운동을 너무 과하게 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했지만 너무 과하게 하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들의 심박수가 뛰고 땀이 날 정도, 그리고 끝나고 나서 상쾌한 기분을 느낄 정도로만 운동하시면 충분히 이 스트레스에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혈당 스파이크가 오지 않도록 하고 잠을 잘 자야 되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호르몬들이 정상이 될 건데요. 요거를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호르몬들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제탄수화물 끊는 겁니다. 설탕이라던가 밀가루라던가 이런 것들 반드시 끊어내셔야 합니다. 단백질 가공식품으로 말고 원물 그대로 음식, 진짜 음식으로 드셔야 합니다. 고기류, 생선, 두부, 콩 이런 것들로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체중에 최소 1.2g 정도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60kg이야? 그러면 72g의 단백질을 하루에 챙겨 드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식이섬유 챙겨 드셔야 합니다. 여성분들은 20g, 남성분들은 25g 이상을 하루에 매일매일 챙겨 드시면 돼요. 끼니당 5에서 10g 정도의 식이섬유를 챙겨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면입니다. 하루에 최소 7시간 정도는 채워주셔야 합니다. 7시간 정도 주무셔야 하는데 나는 평소에 좀 잠이 잘 안 와요 하시는 분들은 햇빛 쬐기를 하루에 한 20분 정도 수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블루라이트 차단입니다. 잠 자기 전 1시간 정도 전에 핸드폰 뒤집어 놓으시고 잠 자려고 누우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저는 찬물 샤워를 좀 추천드리는데요. 찬물 샤워를 뭐 오랫동안 해가지고 막 탁 오들오들 떨게 하지 마시고 심부 온도는 따뜻해야 돼요. 내 심장, 내 몸 안에 중심 부분에는 따뜻해야 되고 겉에 피부만 살짝 시원하게끔 찬물 샤워를 해주시면 떨어진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심장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몸이 따뜻해지거든요. 이렇게 따뜻해지면서 숙면을 좀 취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 하루 7시간 정도 주무시기 위해서는 이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가지 어떤가요 여러분들? 어렵나요? 물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안 해봤던 거거나 또는 일주일 하고 포기했던 거거나 2주일도 못하고 포기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또 다시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처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제 10개월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딸아이한테 걸음마를 시키면 못해요. 왜? 안 걸어봤으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그 아이도 걸으려고 굉장히 많이 일어서요. 노력하고. 그러다가 많이 넘어지죠. 엄청 힘들어요. 안 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안 해봤던 분들이라면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걸음마 연습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워요. 전제탄수화물 끊는 거, 매일 먹던 빵을 어떻게 끊어? 매일 안 먹던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식욕 호르몬이 정상화가 되고 내가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다이어트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렐린, 렙틴, GLP-1 이 외에도 다른 호르몬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3개만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고 컨트롤만 해도 여러분들 식욕은 충분히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는 의지와 상관없구나. 다이어트는 그냥 참는 게 아니구나. 다이어트는 회복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호르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다이어트 할 때 회원님들에게 정말 강조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바로 뭐냐면 장내 환경입니다.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장내 환경, 내 장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거길래, 어떤 거길래 이렇게 강조하는가, 다음 시간에는 장내 환경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